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 3,800선까지 급락했던 코스피가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하락하는 흐름인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장중한 때는 보합권까지 회복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마감 앞둔 현재는 코스피 어떻게 거래되고 있습니까? 네, 오후 2시 50분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가량 떨어진 3,910선 중반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전장보다 13포인트 오른 3,96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중 3,850선까지 밀렸었는데요.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의 하락폭을 줄이며 3,900선을 회복했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순매도 중이지만 기관이 6천억 원, 개인이 4,800억 원 사들이면서 일부 회복한 모습입니다. 네, 조금 회복하기는 했어도 그럼에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국내 증시 하락세 원인은 뭡니까? 네, AI 거품 우려와 이로 인해 떨어진 간밤 미국 뉴욕 증시의 영향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을 비롯한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AI 버블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여기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AI 버블 붕괴 시 면역이 있을 회사는 없다고 말한 것도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시총 상위주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AI 투자 수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 넘게 하락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1.6% 내려 9만 6천 원 선에, SK하이닉스는 1.7% 내려 56만 원 선 초반에 거래 중입니다. 반면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개발 협력 기대감에 로봇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로봇주로 묶이는 두산 로보틱스는 2.3% 올라 7만 3천 원 선 후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6% 오른 38만 5천 원 선에, 하이젠 R&M은 4% 넘게 오른 4만 8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요동칠 때는 조금 더 안전한 상품을 찾는 수요도 늘죠. 증권사가 내놓을 수 있는 계좌의 종류 중에 IMA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은행처럼 고객의 돈을 운용하며 원금 보전 의무와 함께 5에서 8%가량의 수익도 추구하는 계좌인데요. 제도 자체는 8년 전에 도입됐지만 상품이 그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이르면 연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나 기자, 일단 오늘 당장 상품을 출시할 증권사가 결정되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첫 IMA 사업자로 지정할 전망입니다. 종합투자계좌 IMA는 쉽게 말해 증권사가 고객 돈을 장기로 굴려주되 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원금은 돌려주는 계좌인데요. 원금은 은행 예금처럼 국가가 보장해주는 건 아니지만 증권사 자체 책임으로 원금을 지켜주는 구조라 안전과 이익 모두 챙기고 싶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은 증권사가 모은 고객 자금을 기업 대출이나 회사채, 인프라 같은 기업 관련 자산에 투자해서 내는 구조로 연 5에서 8%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네, 이게 물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솔깃할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금융업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안전성을 이유로 은행 예적금에 머물던 자금 중 일부가 IMA 상품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발행어음이 최대 200%까지 자금 조달이 가능했다면 IMA 사업자의 경우 자기 자본의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기업 대출이나 대체 투자 같은 장기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IMA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의 25%를 중소, 벤처기업 같은 모험 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새로운 성장 기업을 돕는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지정될 두 회사는 연내 IMA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한껏 치솟던 코스피가 이렇게 요즘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이 와중에도 MTS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증시에 진입하는 새내기주들 상당수가 좋은 첫날을 맞으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세까지 심심찮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신다미 기자, 실제로 신규 상장 기업들 주가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네, 유아용 콘텐츠 기업 더 핑크품 컴퍼니는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 어제 검은 화요일에도 장 초반 60% 넘게 오르며 강세를 보이다 9%대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상장한 명인제약을 시작으로 지난 17일 상장한 그린광학까지 모두 6개 종목이 공모가보다 2배 넘게 올랐는데요. 이렇게 IPO 주가가 뛰다 보니 공모주 시장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명인제약의 경우 상장 당시 청약 준비금으로 약 17조 원이 몰렸고 이달 상장한 모든 종목에도 조 단위 증금이 올렸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타고 IPO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모두 9곳입니다. 지난 8월 들어 저조하던 신청수가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인데요. K뱅크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세 번째 상장에 도전합니다. K뱅크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상장을 시도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시장 환경 악화와 수요 예측 흥행 실패로 철회한 바 있는데요. 이에 더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무신사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IPO 추진을 공식화하고 주관사 성정에 나섰습니다. 다만 상장 당일 상승세만 보고 추격 매수에 따라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상장 15일에서 140 영업일 기업만을 구성 종목으로 하는 KRX 포스트 IPO 지수는 이달 들어 2.6%가량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증시가 흔들릴 때는 채권이 좋다. 투자에 오래된 상식이죠. 앞서 보신 것처럼 장이 흔들리면서 채권 이자만큼의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초단기채 펀드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이들 펀드 중 적자는 상품이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일단 이 상품에 최근에 자금이 얼마나 쏠렸습니까? 네, 올 8월 말 기준으로 처음으로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기준 초단기채 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ETF는 총 80개로 이 설정액은 60조 9,065억 원입니다. 올 1월 설정액 42조 9,722억 원 대비 18조 원, 이 비율로는 41% 넘게 크게 뛰었는데요. 금리 인상 흐름에는 초단기채 펀드 투자가 장기채보다는 유리합니다. 오히려 이달 들어서는 이 초단기채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4,011억 원, 최근 일주일 새 1조 4,930억 원 이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낮은 수익률 등의 법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을 빼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초단기채는 이익도 적지만 손실도 사실상 거의 안 보는 상품인데 최근에 마이너스를 내는 펀드가 꽤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체 초단기채 펀드 80개 중에서 12개 펀드가 최근 1개월 기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찍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한국투자 단기채 펀드는 마이너스 0.18%, 미래에셋 초단기채 펀드는 마이너스 0.03%, 삼성 초단기 펀드는 마이너스 0.17%, 키움 단기채 펀드는 마이너스 0.09%, 이 교보학사 초단기 펀드도 마이너스 0.08%로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80개 전체 초단기채 펀드의 한 달 평균 수익률은 0.13%로 근소하게 플러스를 내고 있지만 이 말씀드린 12개 펀드는 손실인데요. 수익률이 저조한 데에는 개별 운용사 운용력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초단기채 펀드에 일부 장기채를 편입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A운용사 초단기 펀드에 만기 3년짜리 장기채도 자산 편입이 됐는데 최근 금리 인상 후에 장기채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초단기채 펀드 전체 수익률이 이례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투자처는 역시 은행입니다만 투자라고 부르기 어려운 낮은 이자가 그동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의 정기 예금에서 반년 만에 상단 3%를 기록하는 상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용배 기자, 대출금리보다 느리고 폭도 크지 않지만 예금에서도 금리의 유의미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일단 어떤 상품들입니까? 네, 우선 신한은행이 지난 17일 신한 마이플러스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기존 연 2.8%에서 3.1%로 0.3%포인트 높였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2.9%에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0.2%포인트를 얹어주는 식입니다. 조건으론 6개월간 정기예금 미보유, 입출금 통장에 건별 50만 원 이상 소득 임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우리은행도 지난 14일 우리 첫 거래 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에서 3.0%로 올렸습니다.
다만 1년 만기 기본금리는 2%고 상품 가입 직전의 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았던 고객만 최고금리가 적용됩니다. 시중은행에서 정기예금 금리가 3%대로 오른 건 약 반년 만입니다. 네, 은행들이 이렇게 다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기본적으로 시장 금리가 올라서인데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뎌지는 데다 환율과 집값 상승 등이 우려돼 통화정책 기조가 자칫 금리 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 달 사이 2.8%대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3.2%를 넘겼고 1년 만기 은행채도 0.2%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더해 예적금 만기가 연말에 몰려있는 만큼 고객을 다시 붙잡기 위한 금리 경쟁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 은행 정기예금 잔액도 크게 늘었는데요. 이달 들어 지난 17일까지 8조 6천억 원 가까이 일평균 5천억여 원 늘어났는데 이 역시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SBS 비즈 기웅배입니다. 다만 예금보다도 더 빠르고 강하게 오른 은행의 대출 금리는 특히나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의 복지 중에 사내 저금리 대출이 특히나 인기를 끌면서 기업들도 복지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현상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우선 사내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어떤 곳이 있습니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주택자금을 위한 최대 5억 원 무이자 사내 대출을 운영 중입니다. 1년 재직 시 1억 원, 5년 이상 재직하면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기존 3억 원에서 지난 7월부터 한도를 2억 원 더 올린 겁니다. 빗썸도 자체 자금으로 주택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요. OCI 홀딩스는 3자녀 이상 직원에 대해 정년 보장과 함께 1% 금리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들 기업처럼 직접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니어도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도 인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지정은행을 통해 받은 대출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금의 1.5%를 10년간 지원합니다. 카카오는 최대 1억 5천만 원의 대출 이자 가운데 2%를 제외한 나머지를 회사가 부담합니다. 사내 대출은 DSR이나 LTV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이자 지원의 경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직원 복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대출금 상환 기간 동안 직원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국민연금이 부족해서 일터로 나갔더니 오히려 연금 수령액이 깎인다. 그동안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감액제도입니다. 이에 국회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깎이게 되는 월소득의 기준을 현재보다 얼마나 높일지 이르면 오늘 중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지금 국회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은 올해 약 309만 원인데요. 노령연금 받는 어르신의 월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초과된 금액에 따라 받는 연금이 줄고 배우자와 자녀 수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감액 기준선을 얼마나 높일지가 관건인데 앞서 의원 발의안에선 100만 원, 국정기획위원회에선 200만 원 더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 관계자는 얼마로 조정할지는 오늘 결론 날 듯하다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회의에 복지부 1, 2차관이 모두 참석한 만큼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정부 의견도 감안해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측은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화되는 강도가 아직 결정이 안 됐을 뿐 연금 삭감이 완화되는 것 자체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재정 지출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액 기준선을 100만 원 더 높이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933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감액 대상자들이 그동안 못 받던 부양가족 연금액까지 지급하면 총 2,800억 원가량 필요합니다. 감액 기준선을 200만 원까지 높이면 필요한 재정 규모는 5년간 5,300억 원대로 더 큰 폭으로 불어나는데요. 국민연금 재원 우려를 감안하면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재벌그룹의 총수가 회사의 등기 임원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는 것, 소유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행태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올해 이 비율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일단 몇 곳이나 문제였습니까? 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총 198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7%에 이르는데 작년보다 1.1%포인트 불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상장사가 비상장사보다 무려 7배나 높았는데요. 상장사 3곳 중 1곳에서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보다도 무려 6.3%포인트 늘었습니다. 등기 임원이 되면 이사회 활동과 함께 경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미등기 임원이면 부실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과반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미등기 임원인 총수 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미등기 총수가 있는 기업이 제일 많은 그룹은 어디였습니까? 네, 하이트 진로가 58.3%로 가장 높았는데 12곳 중 7곳에서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DN과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순으로 이었습니다. 미등기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총수 일가도 많았는데요. 중흥건설에서는 총수 일가 3명이 22개의 미등기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12개 미등기 임원직을 3명이 겸직했고 태광은 1명이 4개직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총수 2세, 3세의 미등기 임원 겸직 수가 많은 곳은 중흥건설, KG, 한화, 유진, HD, 현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C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본격적인 한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보일러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 한 번쯤 해보셔야겠습니다. 난방 불량과 누수 등의 보일러 피해가 12월에서 3월 사이에 집중되기 때문인데 문제는 피해를 입어도 보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서주연 기자. 네, 소지연입니다. 네, 보일러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얼마나 늘어납니까? 네, 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보일러 관련 피해 가운데 56%가 12월에서 3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제품 하자가 가장 많았고 설치 불만이 뒤를 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난방이나 온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절반이 넘었고 배관, 연통 등 주요 부품을 잘못 설치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보일러 업체별로 보면 전체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귀뚜라미가 42% 넘게 차지했고 경동 나비엔과 대성 셀틱이 각각 20%대, 린나이가 약 9%였습니다. 네, 그런데 보일러 관련해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기가 어렵다면서요? 네, 피해 구제 신청을 해도 환불이나 수리 등의 보상을 받은 경우는 42%에 그쳤습니다.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귀뚜라미는 보상 조치도 37% 수준으로 가장 미진했고요. 경동 나비엔과 대성 셀틱도 절반만 보상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비자원은 보일러의 경우 제조사와 설치 업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은 만큼 특히 설치 업체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한 뒤 설치 기사와 함께 시험 가동을 꼭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577명의 명단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체납자의 면면을 봤더니 개인 최고액은 40억 원을 넘었고 50억 원을 체납한 법인도 있었습니다. 조슬기 기자, 지방세로만 이렇게 많이 체납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서울시가 공개한 체납 상황 전해주시죠. 네, 모두 1,577명의 명단을 새롭게 공개했는데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과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만 1,232억 원에 달합니다. 개인 1,078명이 736억 원을, 499개 법인이 496억 원을 각각 체납했습니다. 이들 중 과반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 분포했고 1억 이상 체납자는 201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15%가 넘습니다. 네, 그러면 최고액 체납자는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회사였습니까?
네,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가 대표로 있는 자이언트 스트롱이란 부동산 임대법인으로 약 51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개인 체납 1위는 FXCT 플래티넘을 운영한 30대 이경석 씨로 47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 제재와 함께 재산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 체납 처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이나 인터넷 직구, 여행 구매 물품 등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